Hola a todos. 안녕하세요. Welcome, everyone. Today 환영합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오늘은 memory, 메모리와 그 how it 작동 works, 방식, 접근 how to think 방식, about it, 그리고 and how 현명하게 smart 선택을 하면 decisions can raise 성능을 your 최대 performance by as much 50배까지 as 끌어올릴 수 있다는 50 점에 times.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a couple of quick 짧게 제 introductions. 소개를 My name is 드리겠습니다. Richard. 저는 I'm a 리처드라고 principal 하고요. developer at 유니티에서 Unity, 11년간 where I've worked for the 근무하면서 past 책임 11 개발자로 years or so. 일했습니다. I've worked on many things at 유니티에서 여러 Unity, and 프로젝트를 I'm one of the people 담당해왔고 responsible 지금은 for our 기술 overall 전략과 technical 아키텍처 strategy 발전을 and 담당하고 architectural evolution. 있습니다. And I'll let 저와 my 함께 co-presenter 발표하실 Dan 댄님도 introduce 소개를 himself.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댄 바일로 세그밀러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뵙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영상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리처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작은 기술 데모 비질란테 레이서가 있는데요. 향후 게임으로 출시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저는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차가 벽과 천장에서 달릴 수 있는 반중력 레이싱 게임인데 여러 지점을 향해서 레이 캐스팅을 합니다. 모든 차들은 주변 환경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100에서 1000번의 레이 캐스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차를 한 200대까지만 늘릴 수 있었는데 제 목표는 원래 10,000대였습니다. 개인적인 도전이었고 이를 위해 저수준 메모리, 데이터 지향 설계의 물리 엔진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최신 물리 엔진은 다 이렇지만 반중력 레이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는데 결국 10,000대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싱글 스레드 게임인데요. 다 C샵이었고요. 10,000대를 위해 저수준 메모리 구조를 썼는데 이는 데이터 지향 설계, DoD와 관련이 깊습니다. DoD는 유저 경험과 그 바탕이 되는 코드를 가능한 한 하드웨어 수준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메모리 중에 어떤 영역이 느린지, CPU는 어떤 부분이 빠른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치 컴퓨터 회로가 그 게임 전용으로 인쇄된 듯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극적인 수치를 얻기는 어렵고요. 한 프레임에 몇 밀리초쯤은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물리의 작동 방식을 위해 물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수준 하드웨어 메모리, 그 작동 원리, 그리고 C샵에서 이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게임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드웨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Thank you, Dan. 댄님 감사합니다. 이게 비질란테 레이서입니다. 지금 차가 한 대지만 목표는 실시간으로 10,000대가 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댄이 메모리와 CPU 거동에 대한 전문성으로 물리 엔진을 만들고 성능 목표를 초과 달성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기기에서의 메모리 작동 방식,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오브젝트 그래프, 그리고 이들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고 유니티와 최신 닷넷에서 가베지 컬렉션을 알아보고 끝으로 오늘 배운 메모리 내용을 바탕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기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이론부터 볼게요.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DoD 관련해서 마이크 액턴 등의 발표를 보셨다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복습해서 나쁠 건 없죠. 간단히 할게요. 많은 분들은 메모리를 거대한 바이트 배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CPU 내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U는 CPU에서 실제로 덧셈이나 곱셈, 나눗셈 등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입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현재 사용 중인 값을 저장하는 작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아키텍처마다 레지스터 종류나 수는 다릅니다. x64PC는 64비트 범용 레지스터 16개, PF 연상용 128비트 레지스터 16개, 애플칩은 64비트 범용 레지스터 31개, SIMD 연상용 128비트 니온 레지스터 32개를 가집니다. 다음은 캐시들이 있습니다. 캐시에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최저 계층인 L1,
보통 CPU 코어별로 있고요. 약 16kB에서 128kB로 제일 작습니다. 그 위에 L2, L3 등은 더 크지만 CPU 코어들이 서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ALU는 캐시의 값을 직접 연산할 수 없어서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계산한 뒤에 캐시에 저장을 합니다. 캐시는 메인 메모리의 일부 복제본으로 CPU가 작업할 데이터 영역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ALU는 캐시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고 MMU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때마다 버스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캐시해서 메인 메모리로 복제합니다. MMU는 버스를 통해 캐시 라인이라고 하는 64바이트 또는 128바이트의 블록으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ALU가 캐시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걸 캐시 히트라고 하고, 데이터가 캐시에 없어 MMU가 가져와야 하면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이 둘에는 중요한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ALU가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 접근할 때는 추가 비용이 없고 보통 명령 실행 시간 외에 지연이 없습니다. 캐시에 있는 값에 접근하면 추가 로드, 스토어 명령 때문에 비용이 몇 사이클 정도로 약간 발생은 합니다. 다만 캐시 미스로 MMU가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면 기기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수백 사이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CPU는 대기 시간 동안 유휴 상태가 되지 않게 여러 기법을 쓰지만 사실 데이터가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지금 당장 다루는 데이터를 들고 있는 손이고, 캐시는 CPU의 책상이고, 메인 메모리는 거대한 보관소입니다. 지하에 있고, 다른 도시에 있고, 버스까지 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조화하면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다시 계산하는 게 빠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최적화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고 오늘은 구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 코드가 메모리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메모리를 하나의 거대한 배열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메모리 주소를 인덱싱을 하는 바이트의 거대한 배열과 같습니다. 한 바이트는 256개의 값만 표현할 수 있어서 정수같이 범위가 큰 값을 저장하려면 연속된 여러 바이트를 사용하고, CPU는 안 보이는 데서 그 값을 여러 바이트에 나누어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4바이트가 필요하면 메모리 주소 8에서 11번까지 저장될 수 있고, 롱타입은 8바이트가 필요해서 메모리 주소 24번부터 31번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를 포함한 C샵의 struct를 사용할 때는 메모리상에 순차적으로 이어져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vector3는 3개의 플로트고 각각 4바이트가 필요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변수를 정렬하기 위해 중간에 빈 공간을 남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은 어떨까요? 문자열의 문제는 그 길이에 따라 저장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struct에 문자열을 넣고 앞서 벡터처럼 다른 변수들과 순차적으로 저장하려 한다면 필요한 공간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공간을 과하게 예약을 해서 메모리가 낭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크기를 알고 나서 동적으로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을 쓰면 매번 스코어 변수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변수에 접근하는 모든 코드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야 메모리에서 스코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죠. 해결책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른 데 저장하고 그 주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포인터라고 하는데 문자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조정하거나 이동하게 해주고 struct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샵에서는 포인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더 쉬운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는 보기에는 달라도 본질은 포인터와 같아서 메모리 주소의 세부 정보를 숨기고 메모리를 단순한 바이트 배열처럼 다루지 않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점은 int나 float 같은 원시 타입 변수를 사용할 때는 메모리상에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 값들이
같은 캐시 라인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한 변수에 접근하면 다른 변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PU가 이미 그 값들을 캐시에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 스트링이나 어레이, 클래스 등의 참조 타입이 포함되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때 메모리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새로운 캐시 라인을 로드해야 되는데 180여 사이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A와 B라는 변수를 가진 간단한 모노비헤이비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A와 B가 참조 타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와 B가 메모리 어딘가의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인 거죠. 업데이트 메서드가 실행될 때 CPU가 제일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this.a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수 a가 저장된 캐시 라인을 불러오게 되고 이때 180여 사이클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가 로드되었으니 a가 참조하는 객체에 접근해서 그 객체에 있는 isTrue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는 메모리의 다른 곳에 있어서 읽으려면 새로운 캐시 라인을 로드해야 하고 또 180 사이클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is.b에 접근합니다. A와 B는 메모리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될 확률이 높아서 같은 캐시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this.a를 캐시에 불러올 때 동시에 this.b도 함께 캐시에 로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이 나빠서 캐시 라인이 나뉘어 있어도 다음 캐시 라인이 미리 로드될 확률이 커서 추가적인 캐시 라인 로드 없이 this.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is.b가 참조하는 객체에 접근해서 isTrue 값을 읽으려고 하면 다시 메모리의 다른 위치로 가야 해서 다른 캐시 라인을 로드할 확률이 높고 또 180 사이클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불리한 변수를 2개 검사하는 간단해 보이는 코드 한 줄이 실제 실행 자체는 몇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3번의 캐시 미스 때문에 500 사이클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한 번의 캐시 미스는 피할 수 없었겠지만 그 불리한 값들이 외부 객체가 아닌 some component 클래스에 저장되었었다면 성능이 3배는 빨라졌을 겁니다. 아까 미리 불러온다, 프리패칭 얘기를 했었는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미스가 발생했을 때 MMU가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다른 때는 MMU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필요로 할 데이터를 예측하려고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미리 가져와서 접근하려 할 때 캐시 미스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하드웨어 레벨에 2가지 프리패칭 방식이 있는데요. 순차적 프리패칭은 단순하고 방금 로드한 캐시 라인의 바로 다음 라인을 미리 불러옵니다. 이를 보통 스트림 버퍼라는 별도의 캐시에 저장하고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에 버스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캐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프리패칭은 더 복잡하고 접근하는 메모리 주소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프리패칭 방식은 CPU마다 구현이 다양해서 특정 프리패칭 전략에 맞춰 최적화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접근 패턴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CPU가 하려는 작업을 파악하고 프리패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모든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같은 패턴은 CPU가 감지하기 쉽지만 메모리 곳곳에 흩어진 객체 그래프를 따라가는 랜덤한 접근은 훨씬 더 어렵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샵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for each가 때때로 랜덤 접근 패턴을 숨길 수 있습니다. 만약 for each로 어레이나 리스트 같은 선형 컬렉션을 순회한다면 데이터가 메모리의 한 영역에 연속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더 복잡한 linked 리스트 같은 컬렉션을 순회할 때는 개념적으로는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메모리 접근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물론 복잡한 컬렉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일례로 딕셔너리는 선형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는데 구현 디테일일 뿐이고 딕셔너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하면 선형적 배치가 보장되는 컬렉션을 명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니티 메모리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관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언제 안전하게 메모리를 새로운 목적으로 재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시적인 방식입니다. 저희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사용이 완료됐다라고 판단하면 이 메모리 풀렸다,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는 C 같은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런 유니티에서도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하면 엔진에 해당 오브젝트가 사용하던 메모리가 풀려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C샵에도 iDisposable 패턴이 존재합니다. using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구문 뒤에 숨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시적인 수명 관리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암묵적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언제 쓸 수 있는지 명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는 거죠. 한 가지 예는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이 있습니다. 메모리 블록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수를 추적을 하고 카운트가 0이 되면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유니티에서 사용하고 또 대부분의 개발자가 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바로 가비지 컬렉션 추적이죠. 이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없는, 참조하는 변수가 없는 메모리를 풀어 쓸 수 있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OM 가비지 컬렉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와 RTCPP 모드에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오브젝트 메모리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엠은 두 단계로 마크 앤 스윕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크 단계의 목표는 모든 오브젝트 가운데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표시, 마킹하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알려진 경로로 시작되는데요. 정적인 필드나 스택상의 변수 등의 예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경우에는 매니지드 오브젝트 중 네이티브 코드에서 살려놓은 것들도 전부 포함됩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의 C# 부분이라든지 C난의 오브젝트에 연결된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해당 오브젝트들의 저장된 레퍼런스들을 모두 다 탐색을 합니다. 보엠을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각 오브젝트 내에 어디를 살펴봐야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완전히 건너뛸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레퍼런스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가볼 레퍼런스가 없을 때까지 합니다. 이 마킹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인 스위프를 시작을 합니다. 청소를 하는 거죠. 모든 할당된 메모리 블록을 거쳐가면서 마킹이 안 돼 있는 것을 모두 다 풀어줍니다. 실제로 보엠이 이것을 즉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큰 할당은 바로 해제하지만 좀 작은 할당은 성능상의 이유로 나중에 처리되도록 좀 미룹니다. 할당을 해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해당 메모리를 OS에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가 향후 할당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오브젝트 그래프를 읽고 접근 가능 오브젝트를 마킹하는 건 정말 느리죠. 그리고 stop the world, 그러니까 매니지 코드 실행을 마킹이 완료될 때까지 멈추는 세계 멈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킹 중에 오브젝트 그래프가 변경이 되면 잘못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멈추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악명 높은 GC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유니티 2019년에서 점진적인 GC를 웹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 도입을 했습니다. 보엠 컬렉터를 사용하지만요, 마킹 단계를 두 번의 패스로 분할했습니다. 첫 번째 패스에서 마킹을 매니지드 코드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합니다. 작업을 타임 슬라이싱 하는 거죠. 이 패스의 결과는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마킹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 중인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수정 중인 메모리 영역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확할 경우에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변경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수정된 오브젝트를 다시 처리를 해서 오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래프가 아닌 변경된 그래프의 일부만 탐색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레퍼런스를 수정하는 속도가 JSKN 속도보다도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를 정지시키고 남은 수정된 오브젝트 처리를 완료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중에 CPU 레지스터나 스택 메모리와 같은 휘발성 경로에서 참조된 것들도 재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처리한 오브젝트를 레퍼런스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수정된 오브젝트를 모두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경로를 또 재확인한 뒤에는 사용 중인 오브젝트를 놓치지 않은 마킹을 확보했다, 이제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전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CG를 사용을 하면 아주 작은
가끔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 레퍼런스 변수값을 바꾸어서 메모리 영역을 수정했다는 걸 기록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스탑 더 월드는 짧아지니까 GC 스파이크도 작아집니다. 네, 이제는 코어 CLR GC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프리뷰로 유니티 플레이어 2026에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보엠과 유사하게 마킹을 하지만 개념 자체가 그래프의 일부만 탐색한다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세대, 제너레이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정말 길게 가는 오브젝트들이 있죠. 거의 콜렉션이 필요 없는 그런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오브젝트 여전히 필요하다. 경로를 보면서 수명이 짧은 오브젝트만 마킹하는 것입니다. 코어 CLR은 세 가지의 세대로 오브젝트를 분류하는데요. 젠 0는 완전히 새로 생성된 단계 오브젝트, 그리고 젠 2는 가장 오래 생존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가부지 컬렉션을 각 세대에 대해서 다른 빈도로 실행을 합니다. 젠 0는 가장 많은 가부지가 발견되는 세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GC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젠 2 같은 경우에는 수집할 가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빈도를 낮춥니다. 젠 0를 수집을 할 때 젠 1과 젠 2의 모든 오브젝트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레퍼런스를 경로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킹은 빠르게 완료되죠. 수명이 짧은 오브젝트는 참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수명이 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참조가 있더라도 추가 탐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젠 0에 대해서 마킹이 끝나면요, 메모리를 이제 확보할 차례인데요. 이것도 코어 CLR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할당 영역을 훑어서 도달 불가능한 오브젝트를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시키고 압축형의 GC입니다. 그러니까 마킹된 오브젝트를 메모리 내의 새로운 위치로 복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밀집시키기 때문에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최소화가 됩니다. 이 덕분에 새 오브젝트 할당할 때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유 공간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끝부분에 그냥 배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오래된 오브젝트들을 한 번의 연산으로 그냥 따로 프리 오브젝트에 대한 기록을 하는 대신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오브젝트들은 동시에 젠 0라면 젠 1으로 승격이 됩니다. 한 번의 GC를 견뎌냈다면 수명이 짧지 않을 것이다, 더 길게 필요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젠 1 것들은 젠 2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메모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GC가 모든 참조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다면 이 오브젝트는 상당히 오래 쓰는 오브젝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 2에 있겠죠. 그래서 수집되지가 않고 콜렉션 안 되고 아마 이동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함께 묶여있는, 패킹이 되어 있는 것들도 다 오브젝트들과 함께 살아남았으니까요. GC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GC라고 하면 보통 C# 오브젝트를 정리하는 GC를 의미하지만요, 두 번째 GC가 유니티에는 존재합니다. Asset GC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유니티 오브젝트를 정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런타임 때 이 GC는 resources.unload unused assets를 호출할 때 셋신을 비추가적으로 로드할 때 실행이 됩니다. 메모리 압박이 너무 높아질 때마다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씬을 생성하거나 에셀 번들 빈들을 완료할 때도 실행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보엠과 같은 마크 앤 스윕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점진적인 또는 세대별의 수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직렬화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네이티브 오브젝트들이 서로 참조하는 시점을 파악을 합니다. 모터리얼이 텍스처를 참조하는 것처럼요. C# 측면을 이용을 하여서 보엠의 기존의 마킹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오브젝트가 살려놓아야 할 에셋을 참조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기능은 unsafe 모드를 필요로 합니다. unsafe는 .NET 런타임의 규칙을 어기는 특정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괜찮게 사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잘못되어서 런타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친절하게 예외라고 알려주시는 대신에 하드 크래시, 버퍼 오버런, 댕글링 포인터, 보안 사고 등 여러분들께서 C#을 쓰실 때 피하려고 하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unsafe를 통해서 메모리 제어 권한을 더 확보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셈블리 정의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unsafe로 가능한 작업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 구조는 댄의 비질런트 레이서용 차량 물리 엔진에 사용이 됩니다. 이 게임에는 10,000대 차량 필요했던 거 기억하시죠? 각 차량은 여기 표시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어레이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 레이아웃 어떤 모습일까요? 어레이입니다. 레퍼런스 타입이죠. 그래서 카 스트럭트는 가장 위쪽에 있지만 엔전 데이터는 메모리의 다른 위치에 저장되고 있고요. 차량은 그 위치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을 합니다. 어레이 내 각 엔진 요소는 차량 위치 대비한 엔진의 위치를 저장할 뿐만이 아니라 추진 장치도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어레이여서요. 실제 데이터는 메모리의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엔진은 그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만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차량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6군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물리 엔진이 차량을 처리를 할 때 6번의 캐시 미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에 대한 데이터 6군데에 가서 액세스하니까 이때 미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레이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스트러트를 사용하니까 모든 것들이 타이트하게 묶여있지만 어레이가 레퍼런스 타입이어서 이 구조가 깨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응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C#에서는 고정 크기 버퍼를 스트럭트 내에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직접적으로 프리미티브 타입의 어레이를, 이번에는 바이트의 어레이죠, 순차적으로 스트럭트에 직접 패킹할 수 있게 합니다. 런타임이 별도 영역에 할당하고 포인터를 저장하는 대신에요. 근데 크기를 명시적으로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스트링에서 보았듯이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걔는 스트럿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개별 필드의 크기를 다 더했습니다. C샵에도 size of 연산자가 있지만 컴파일 시점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큰 바이트 어레이를 선언을 해서 각 유연의 인스턴스를 수용하게 합니다. 7개의 추진기, 4개의 엔진이죠. 그 결과로서 자동차에 할당된 모든 메모리가 하나의 큰 블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차량이 더 이상 엔진 타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 인스턴스가 있을 때 엔진이나 추진기의 개별 필드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대내 해결책은 함수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트를 유용한 유형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ref return 기능을 이 함수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C#7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함수가 추진기나 구조체와 같은 스트럭트와 같은 값의 유형을 반환을 하면 그 리턴 값을 복사한 것입니다. 근데 ref return을 사용하면 원본 데이터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호출 코드가 스트럭트 인스턴스 자체를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복사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포인터의 마법으로 추진기에 대한 참조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픽스트 키워드는 트러스터 데이터 버퍼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버퍼는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픽스트 스테이트먼트 블락을 사용해서 포인터를 얻는 동안 런타임이 해당 데이터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범 GC처럼 메모리 이동이 없는 GC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코어 CLR 같은 Moving Compacting GC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Moving Compacting GC를 사용할 수 있도록 C# 랭귀지 스펙은 포인터를 얻을 때 버퍼를 핀하도록 요구합니다. raw 포인터를 얻으면 여러 unsafe 작업이 가능해져서 fixed statement는 unsafe 컨텍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를 위해 활성화해야 하고 펑션도 unsafe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포인터는 트러스터 데이터의 raw 바이트를 가리키며 버퍼 시작점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포인터를 포인터 투 바이트에서 포인터 투 트러스터로 캐스팅합니다. 즉 1바이트의 무언가를 가리키던 포인터가 이제 28바이트의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포인터의 실제 값은 바뀌지 않지만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포인터를 포인터 투 바이트에서 포인터 투 트러스터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제 어레이와 같이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C샵에게 바이트가 아닌 트러스터를 다룬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트러스터 크기를 기준으로 버퍼 내 오프셋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버퍼 시작점을 가리키던 포인터에서 우리가 요청한 특정 트러스터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을 반환할 때 포인터를 ref로 변환하여 포인터가 사실상 고정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호출하는 쪽의 코드가 더 이상 unsafe cast 같은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safe 컨텍스트 안에서의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버퍼가 충분히 크고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에 접근하지 않는 한 트러스터로 재해석한 바이트 버퍼의 특정 섹션을 레퍼런스로 반환하게 되며 호출하는 코드에서는 세이프티를 끌 필요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피직스 엔진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부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을 가능한 한 하드웨어 레벨에 가깝게 가져가기 위한 접근법이고요. 이게 어떤 모습일지는 제 게임과 여러분의 게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는 사인 디스턴스 펑션과 유사합니다. 특정 오브젝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펑션은 트라이앵글 사이를 점핑하는 메모리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PRF, Proximity Repulsion Field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메모리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지만 피직스의 완전한 계산 결과, 즉 노멀, 이동할 방향, 그 방향으로 적용한 힘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그라운드는 쉽습니다. Y좌표가 그라운드 높이만큼 낮아지면 위쪽 방향의 노멀과 그라운드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한 파워를 반환합니다. 메모리 안에서 어떤 트라이앵글들이 충돌하는지 찾아다니는 대신에 저는 월드를 여러 청크로 나누고 각 청크가 사용할 펑션들의 스몰 어레이와 그 펑션들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 어레이에서 정확히 어디를 레퍼런스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해시 펑션 하나면 메모리를 탐색하지 않고도 정확한 인덱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사실 댄의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클래스 대신 스트럭트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코드 스니펫에서 어레이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가 메모리 내 6개의 다른 블록에 흩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데이터들이 스트럭트가 아닌 클래스였다면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면 결국 다 레퍼런스 타입이므로 엔진이나 트러스터 어레이가 더 이상 그 객체들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나열된 어레이가 아닌 레퍼런스 어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칸은 엔진에 대한 레퍼런스로 이루어진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게 되고 각 엔진은 또 실제 트러스터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로 이루어진 배열에 대해 레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프리패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이 레퍼런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GC가 할 일도 훨씬 많습니다. 클래스 대신 스트럭트를 사용하면 이러한 레퍼런스의 혼란을 줄이고 GC의 마크 단계에서 해야 하는 작업량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스트럭트에 직접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트럭트가 어느 버퍼에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버퍼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관리는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대신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고 유스 케이스에 더 적합한 알로케이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덱스로 액세스하는 버퍼 이야기를 하자면 유니티에 엔티티스 패키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는 스트럭트로 이루어진 큰 버퍼들을 만들고 여기에 인덱스로 접근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총체적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입니다. ECS에서 엔티티란 결국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일 뿐이며 컴포넌트는 빅 버퍼 안에 패킹된 스트럭트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프리패처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컴포넌트들을 루프하는 시스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권장됩니다. 유니티 ECS에 관한 자료는 이미 상당히 많으니 여기서 더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ECS를 게임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니티 공식 엔티티스 패키지 외에도 다양한 서드파티 ECS 솔루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트럭트 사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여 코드베이스 대부분을 스트럭트 중심으로 재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다 보면 특정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한데 넣은 매우 큰 스트럭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나타내는 스트럭트가 있고 그 안에 포지션, 건강 상태, 스탯스, 감정적 상태, 아침에 먹은 팬케이크 개수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캐릭터의 포지션만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체 캐릭터 어레이를 루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00바이트 크기의 스트럭트에서 처음 12바이트 정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MMU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강력한 프리패칭 덕분에 200바이트 간격으로 접근하는 패턴을 인식하면 필요한 메모리 페이지를 미리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시라인 측면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캐시라인이 64바이트라면 우리는 12바이트만 필요한데 MMU는 52바이트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읽어드리게 되고요. 엔트리마다 새로운 캐시라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럭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스트럭트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큰 버퍼 대신에 포지션만 담긴 버퍼, 세트만 담긴 버퍼, 팬케이크 정보만 담긴 버퍼, 이렇게 여러 개의 버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2바이트 크기의 포지션 데이터들을 루프할 때 64바이트 캐시 라인에 한 번에 5개 이상을 담을 수 있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를 캐시에서 덜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일반적으로 Array of Structs에서 Structure of Arrays로 변환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또 데이터를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처럼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하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팬케이크 아침 식사 정보처럼 거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콜드 데이터입니다. 둘을 분리하면 CPU 캐시의 하트 데이터를 읽어올 때 콜드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가져와 캐시 라인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능과 유연성 사이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얻으려면 데이터 구조를 사용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종류나 사용 방식이 계속 바뀐다면 그에 따라서 코드도 계속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시스템을 락다운하고 최적화 대상으로 설계를 확정할지, 반대로 게임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해야 할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평균 프레임 시간이 1%만 차지하는 부분을 최적화하느라 15%를 차지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레벨이 낮아질수록 하드웨어별 세부 차이에 더 취약해집니다. X64에서 성능이 올라가는 기술도 모바일에서는 느려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타겟 플랫폼에서 반드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유니티 프로파일러뿐 아니라 애플 인스트루먼트나 슈퍼루미널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해 성능을 측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C# 코드 한 줄이 많은 캐시 미스를 유발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듯이 접근을 해서 즉 IL2 CPP 생성 코드의 처리 보고 상황을 추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최적화 대신에 큰 구조적 개선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키텍처와 데이터 설계의 변화가 더 큰 영향력과 효과를 낼 수 있고 유지는 더 수월합니다. 또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성능 제약과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콘텐츠 최적화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물리적인 법칙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발언은 댄에게 넘기고 이후에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성능 최적화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감이 오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브젝트 위치가 메모리에 잘 정렬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그 구조에 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제가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제 의도를 이해하고 메모리를 완벽하게 조직해주지 않습니다.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트링 리버스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큰 문자열을 뒤집어야 한다면 시작 부분에서 64바이트 또 끝 부분에서 또 64바이트를 가져와서 뒤집어야 되고 그 다음 64바이트씩 계속 이동하면서 128바이트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더 빠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해 본 적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이게 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면 테스트를 돌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아키텍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성능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때는 많은 메모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래서 특정 시점에 메모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CPU 사이클을 얼마나 소비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논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추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스템이 특정 게임 콘솔을 대상으로 하면 하드웨어 사양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겠죠. 하지만 모바일, 웹GL, 윈도우스, 맥, 리눅스 등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게임을 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키텍처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서 점프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200에서 10,000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자세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구성, 소스 코드 예시 등 상세히 설명을 해 두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점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설계, 여러분의 디자인이고요. 그것을 얼마나 하드웨어 레벨에 가깝게 가져가는가입니다. 오늘 강연이 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